원래 다 끝나야 되는데 네, 지금 근데 진짜 공부하는 사람들은 마지막까지 남잖아요. 뜨거운 지금 공부 열기가 느껴집니다. 예, 사부를 시작할 텐데요. 저는 일단 소개를 드리면 성공회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는 강성현이고요. 뭐 이렇게 제 소개를 하는 여러 가지 키워드들이 있어요. 이렇게 제주 사감 사건을 석단 논문으로 썼고, 예술명 사건을 박단 논문으로 썼고, 뭐 쭈쭈쭈 있는데 오늘은 그럴 필요가 없는 게 제 연구실에서 이제 같이 제가 논문 지도를 했던 이제 신재욱 김선우 군 이렇게 지금 여기 와서 발표도 하고 스텝으로 활동하는 걸 보면서 이 주제가 내 주제가 맞구나라는 생각을 또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주제는 한국군의 역사와 민주화인데요. 사실 이 주제가 앞에 세션이 인권과 함께 우리가 이제 시민국방백서를 왜 써야 되는지, 그리고 이게 단순하게 어떤 제도적 절차나 아니면 사람들을 바꾸는 문제, 아니면 어떤 실무 매뉴얼을 만드는 문제를 넘어서 사실 역사 속에서 계속 반복되는 일들이거든요. 물론 이제 점점 나아지는 제도적 개선, 우리가 뭐 그걸 청산이라고 부르든 정의자복이라고 부르든 아니면 개선이라고 얘기하든 뭐 혁신이라고 얘기하든 뭐든 간에 그런 이제 계속 흐름과 움직임들이 있었지만 계속 또 이렇게 무너지는 과정들이 반복되고, 그러나 또 단단해지면서 앞으로 나가는 이제 과정들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12.3 비상계엄이라는 뭐 황당한 상황을 여러분들이 봤다고 해봤지 모르지만 사실은 87년 이전까지는 계엄과 독재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현대의 절반 이상이 사실은 계엄 상태였던 거고,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가 지금 사실 국방 안보 문제, 이게 사실은 이제 국가 안보가 아니라 정권의 안보의 역사, 정권의 안보를 위한 역사였던 건데 우리가 그걸 이제 새로 써왔던 거잖아요. 30년 동안. 그리고 계속 그 과정에서 순탄했던 건 아니거든요. 오늘 발표들은 그런 맥락을 좀 드러내는 것 같아요. 군대라는 게 우리 시민안보, 인간안보를 위한 어떤 물리적 장치일 수는 있지만 그게 이제 물리력이라는 이면의 폭력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폭력이라는 거는 헌법상에도 보면 계엄이나 뭐 예를 들면 국군통수권 관련한 그 헌법조항 외에는 군은 거의 그 헌법조항이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적 어떤 지위나 발동 상황에 따라서 헌법적 기본권들이나 헌법적 상황들을 무너뜨리는 상황들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 문제를 역사 속에서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그걸 어떻게 제도적으로 혹은 이제 인적으로 청산해오고 정리해 왔는지, 그리고 지금 어떤 상황에 와 있는지를 아마 한국전쟁적으로 민간인 학살 문제라든지, 그다음 5.18 광주 문제, 그리고 사실은 이제 12.3 비상계엄 선포는 그걸 더 극명하게 보여줬는데요. 그런 주제로 아마 발표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세 분의 발표자를 모셨습니다. 임재근 선생님이 이제 그 평화통일교육문화센터 교육연구원 소장을 맡으셨군요. 축하합니다. 네, 발표해 주실 거고요. 그다음 박강배 선생님은 이제 5.18 기념재단 상임이사님이시고, 오동석 선생님은 아주대 교수시기도 하고 헌법학자고 사실 이제 진화의 이제 비상임이시죠. 세 분의 발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각각 15분씩 부탁드리고요. 핵심만 잘 전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4부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임재근입니다. 아침 10시 반 개회식부터 회의식까지 저도 이렇게 자리를 지키면서 마지막에 남아 계신 분들한테 너무 감사드리고 하여튼 뜻깊은 자리입니다. 저도 오늘 사실 배우기 위해서 이제 왔고요. 네 번째 사부에서 발표는 하지만 특히 이제 최해병 사망 사건 관련해서도 개인적으로 왜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을까라고 이렇게 좀 반추해 본다면, 아까 변호사님께서 법률적인 이런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냥 내재화된 뭔가 있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활동하면서 그 뭐냐면 한국군의 역사 태생부터 이러한 좀 내재화가 잠재되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죠. 왜냐하면 초대 해병대 사령관 신현중부터 2대 해병대 사령관 김석범, 3대 김대식까지 간호특설대 출신인데 그들이 어떻게 해방 이후 국군의 창설 과정에서 그러한 중책을 맡았던가,
한국 전쟁을 기회로 삼아서 그들의 이제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이 신분 세탁을 했던 과정, 그리고 그 이전에 제주 4.3과 여수 사건을 거치면서 군에서 이 민간인들을 상대로 가해졌던 이 학살 만행들이 결국은 군 내부에 계속 내재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최혜명에게 부당한 명령을 하달했고 그걸 수사했던 박 대령한테 그러한 그 수사 개입을 했던 건 아닌가라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러한 역사 청산을 제대로 했더라면 아마 좀 그런 일들이 없었지 않았을까. 귀신 잡는 해병대가 아니라 사실은 사람 잡는 해병대였다라는 우리의 역사가 지금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성사하지 못한 과거사는 한국전쟁 전후 민간 학살 사건을 만들었고요. 그 이후에 5.18에서 시민들 학살하는 군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2.3 내란 그런 계엄 시도도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 발제물들을 그냥 좀 요약을 해서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 그 제정된 진화해위원회 과거사 정리법에 의해서 진화해위원회가 이제 발족을 했고 그거는 사실 국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이 민간 학살 사건을 조사했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떤 사건들 조사를 하긴 했지만 그 중에 한 부분으로서 한국전쟁 전후에 어떤 민간 학살 사건을 이제 조사를 했고요. 근데 진실규명의 목적 자체가 이제 피해자의 명예 회복으로 좀 국한하다 보니까 가해자 책임들을 좀 제대로 못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남아공의 이제 보복 없는 과거사 청산을 이제 모델링했기 때문인데 결과적으로 그러한 가해자의 진실 고백, 용서, 화해를 추구했으나 책임 있는 가해자 중에서는 완벽하게 이제 진실을 고백한 사례는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5년 만에 해산을 했죠. 해산한 결정적 이유는 MB 정권의 등장이었습니다. 법으로 연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장하지 않고 이제 해산을 하면서 성과도 있었지만 너무나 많은 이제 갈망 속에 10년이라는 시간이 지체되었던 것이죠. 그래도 5년간의 활동을 통해서 한국전쟁 군경에 의한 학살, 그다음에 예비공사 도대협회 형법사 재소자 학살 사건 등 많은 이제 조사를 했고 미군 관련된 피해자도 아주 일부이긴 하지만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적대 세력 학살 또한 이게 민간 학살을 범주에 넣으면서 그것도 조사를 좀 했죠. 근데 결국은 그 5년 동안의 활동에도 불구하고 이제 해산하기 직전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MB 정부를 바꾸면서 진화해위원회 위원장이 바뀌게 됐습니다. 이영주라고는 이제 뉴라이트 계열의 이제 그런 인사인데 그 사람이 이제 위원장이 되면서 심각하게 변질되었던 그런 역사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10년 만에 정말 수많은 국민들의 그다음에 피해자들, 그다음에 유가족들의 그런 염원으로 진실화해위원회가 2기가 이제 출범을 했는데 똑같은 그런 과오를 우리는 경험하게 됐다는 거죠. 바로 윤석열 정권의 이제 탄생과 더불어서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조사 기간은 좀 줄고 그다음에 대신에 신청할 수 있는 그 진상규명 신청 기간인 1년, 2년으로 늘어난 것은 긍정적이었지만요. 결국은 정권을 이렇게 계속 이어가지 못하고 그 정권이 교체되면서 결국 우려하던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 시작은 이 김광동 위원장인데요. 김광동 위원장이 제2기 두 번째 위원장 되면서 그 민간 학살 사건과 관련돼서 소위 군경위안 학살하고 적대적인 학살하고의 어떤 조사에 대한 어떤 진척도가 너무나 확연하게 다르게 나온다라는 거죠. 제가 이 발제물 작성할 때 2024년 그 9월, 10월 기준으로 봤을 때는 민간 집단 학살, 다시 말하면 군경위 학살 같은 경우는 한 만여 건이 이제 사건에 이제 다뤄졌는데 그 중에서 진실 규명이 33.7%였습니다. 그리고 진행 중인 사건이 45%였어요. 이에 반해서 적대 세력에 의한 학살 사건의 진실 규명이 66.6%, 그다음에 진행 중인 사건은 16.9%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발표를 이제 준비하면서 최근에 그런 조사들을 다시 좀 업데이트를 했더니
2월 11일 기준으로 업데이트가 됐는데요. 민간 집단 학살 사건은 33.7%에서 42.7%로 늘긴 했습니다. 그리고 진행 중인 사건은 45%에서 30.8% 줄긴 했습니다만 아직도 이제 임기가 이제 조사 기간이 한 석 달, 넉 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3,000건 이상이 지금 남아 있다라는 겁니다. 이에 반해서 적대 세력 사건은 71.4%로 꽤 많이 이제 진척돼 있고 진행 중인 사건은 339건에 이제 불과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진실화해위원회 설립 목적 자체가 이런 민간학살 전체를 다 다루는 거긴 하지만 소위 이제 적대 세력인 학살 사건은 한국전쟁 직후 또는 한국전쟁이 끝나기 전부터 이미 국가 주도로 이제 조사가 이제 1차적 진행된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진실화해위원회를 발족시키기 위한 움직임에서도 사실 이 군경에 의한 희생자들의 요구들이 훨씬 더 컸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목적과는 조금 변질되어 있는 상황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대표적인 통계 수치에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위원장뿐만 아니라 이 민간학살 사건을 담당하는 이 담당자들이 이제 상임위원, 그다음에 이제 조사 국장까지 이 라인업이 너무나 진상위원회의 취지와는 오히려 역행한 인사들로 이제 됐다라는 거죠. 원래 김광동 위원장이 맡았던 이제 상임위원을 이용남이라고 하는 사람이 맡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산하에 이제 조사 1국장은 국정 간부 출신 황인수 씨가 이제 임명되면서 더 노골화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진실규명을 했던 것들을 위원장이 임의로 이제 재조사를 지시해서 이제 논란이 되기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부역자로 낙인 찍으면서 재조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진실규명을 하지 않는다든지 뭐 이런 문제들도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찰이 작성한 어떤 자료를 근거로 이 사람을 약간 이제 뭐 부역자 또는 이제 악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규정하면서 조사를 조금 더 강화하거나 진실규명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이런 사례들이 뭐 진도라든지 영천 지역의 민간살 사건을 통해서 계속 반복되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김광동 위원장이 이제 위원장을 이제 그만두고 나서 이 문제 해결되냐 그렇지 않죠. 김광동보다 더 강한 위원장이 후임으로 임명됐습니다. 바로 박선영이죠. 이제 물망초라고 하는 이제 이런 약간 이런 단체를 운영하면서 진실화해위원장에 맞진 않지만 어쨌든 정권의 임명이 되는 위원장이 맡으면서 계속적으로 우려했던 일들이 이제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대전 지역을 중심으로 이제 군경에 의한 학살 현장들을 이제 조사하고 이제 해설하고 이런 일을 하다 보면 유해하게 발굴되는 이런 유품들이 있습니다. 탄피들도 있는데 이게 바로 이제 군이 주로 썼던 M1 이제 배런드 또 경찰이 썼던 이제 M1 카빈 이런 총기들이 나온다라는 거죠. 결국은 있을 수도 없는 이제 국가에 의한 죽음의 이제 증거들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결국 지난 10년은 진실 고백이 가능한 가해자들이 이미 다 세상을 이제 떠나는 상황인 거죠. 그런 측면에서 아쉬움이 이제 큽니다만 어쩌면 이 시간들을 기회로 좀 삼아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가해자들이 다 사망했기 때문에 어쩌면 역사적인 이제 진실 규명의 하나의 기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민간학살 사건에서 한국군과 경찰의 이제 잘못에 대해서 철저한 반성이 없다면 똑같은 반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이제 높아진다라는 측면에서 저도 군대 내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권교육이라든지 민주심 교육들을 이제 강화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오늘 많이 언급됐던 이제 독일 연방군의 사례들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좀 벤치마킹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당한 명령을 내린 사람도 처벌하지만 부당한 명령을 수행했던 그러한 이제 병사들 또한 처벌받는 제도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군대가 무조건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명령에만 복종할 수 있는 이런 제도들, 그다음에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들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하지만 민간학살 사건의 당사자 희생자들의 유가족들을 마저도 지금 80대 이제 고령 이상이 되어버린 상황에서 사실 유족회 활동조차도 진행하기 어려운 현실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 당사자들에게만 이 문제를 맡겨둘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모두가 함께 좀 동참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몇 분 남아 계시지 않은 유족분들 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용기를 내야 되겠지만 그 과정 중에 하나는 본인들만이 아니라 자신들의 2세대들도 이 문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런 유족들을 조금 도울 수 있는 우리 국민적 좀 연대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시간 압박을 드렸더니 너무 압박을 받는다고 10분 만에 끝내버리시네요. 그리고 약간 그 맥락을 좀 설명을 제가 보충을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뭐 제주 4.3 노근이 사건 같은 경우 이제 김대중 정부 때부터 시작해서 노무현 정부 때 이런 한국전쟁 전 민간인 학살 문제라든지 이게 지금 근 25년간 진행이 된 거거든요. 그 25년의 역사라는 건 어떤 법 취지나 목적과 무관하게 혹은 완전 역행하는 차원에서의 백래시들이 사실 존재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근혜 정부 때 보였던 그런 역사 전쟁이나 정쟁화된 어떤 그런 이제 퇴행 수준이 아니고 현 정부 들어서 굉장히 심각해진 거죠. 그냥 또 다른 부역자 심판을 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왔던 것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 현재적 의미를 지금 오늘 문제의식과 연결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후에 질의응답에서 더 자세하게 아마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발표는 박강배 선생님인데요. 5.18 민주화운동 당시 한국군에 의한 민간약살 진실규명 문제를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5.18 기념자는 상임이사입니다. 지난 토요일날 광주 국남로에서 이렇게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집회가 있었는데 전국적으로 수만 명이 몰려와가지고 주장을 했는데 어떤 그 사람들이 모여서 시위를 하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정치인에 대해서 주장할 권리는 있겠지만 45년을 발생해서 이미 진실규명이 끝난 사실에 대해서 그것을 부정해서 그 부정을 끌어다가 현실 정치인을 옹호하는 구호를 보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때 주로 나왔던 구호 뭐냐면 광주 빨갱이 다 나와라 죽이겠다 이런 식의 이야기보다는 5.18은 북한군이 집도해서 일으킨 사건인데 국가가 보상을 하고 있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직 끝나지 않았구나. 45년이 지났는데 저 사람들 마음속에 아직도 이게 남아있구나. 그러면 진실규명을 잘해서 저분들의 소원을 풀어드려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작년 2024년도 6월달에 우리나라 국가보고서 5.18 관련 국가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국가보고서는 사실 5.18 관련해서 처음으로 국가가 만든 보고서입니다. 그 전에 재판도 있고 청문회도 있고 무엇도 있고 묻고 했는데 국가가 보고서를 만든 건 처음이었고요. 이 보고서는 2018년도에 만든 진상규명법 그리고 이 법에 따라 2019년도에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19년 12월 출범해서 4년 동안 조사한 활동의 결과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70배 중간달러 하단부 보자면 그래서 조사에는 피해자를 한 1,158명 정도를 조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광주 보상법 따라 보상을 받은 사람이 5,800명 정도 됐는데 그분들의 기록도 다 전수를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80 당시 계엄군 투입된 계엄군이 한 2만 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2,857명 정도를 진술을 뜨거나 녹화를 뜨거나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발포 관련해서 19명, 사살 관련해서 31명, 시체 안매장 관련해서 68명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조사위원회가 밝힌 국가보고서에 따르면 5.18 민주화운동으로 희생된 사람 166명이다라고 확정을 했고 이 희생자 중에서 135명은 총상으로 사인이 총상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남성이 154명 92%고 그다음에 10대에서 20대 희생자가 73%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상자에 대해서도 이렇게 여러 가지 통계를 갖고 냈는데 부상 입은 사람들의 87%가 10대에서 30대까지입니다. 그리고 40대까지 확대를 하면 96%가 40대까지의 부상자입니다. 지금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게 행방불명자 문제인데요. 광주 보상법에 따라서 행방불명으로 보상을 받은 사람 중에서 시신을 확보하지 못한 사람이 현재 최소 76명입니다. 근데 역시 조사위원회에서도 76명의 생사 여부를 알 수 없고 죽었다 한다면 그분들이 희생됐다고 한다면 그분들이 안매장이 되었을지 화장됐을지 여부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성폭력 사건 16건에 대해서도 진상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인데요. 그 조사위원회가 밝힌 것에 1980년 투입됐던 경험군과 경찰 중에서 사망, 그분들 희생이죠. 희생된 사람이 27명이고 부상당한 사람이 278명입니다. 근데 그 더욱더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은 뭐냐면 그 27명 사망자 중에서 22명이 군인이거든요. 근데 그 14명은 어떤 뭐 사고나 그런 거 죽은 게 아니고 10명은 군인들 간에 계엄군 간에 원인 사격으로 사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올바른 민주운동 때문에 사망했다고 보기에는 참 어려운 좀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 피해자가 13명 중에 피해자가 대부분 다가 공수부대였고요. 그 지역에 있던 부대 전교사라고 합니다. 그 기관병들에 의해서 사망 그분들이 이제 가해자죠. 일종의. 그래서 좀 누가 몇 명 죽었나 누가 몇 명 죽었나 이런 식으로만 따지기 시작하면 그 올바 민주운동에서 군인들의 희생에 대해서 지나치게 부각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73쪽 2쪽에 보면 조사위원회가 새롭게 규명한 사실을 이렇게 쭉 담고 있습니다. 도표를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위원회가 밝히지 못한 결정적인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1980년 당시에 발포 경위와 누가 총을 쏘라고 했는가에 대해서 밝히지 못했고요. 두 번째는 5.18 이후에 각종 군사 기록들이 은폐되거나 왜곡되거나 조작됐는데 그것의 원인이 어디 있고 누가 그랬는가에 대해서 밝히지 못했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행방불명된 사람이 암이랑 된 것이냐 그분들의 소지가 어떻게 된 것이냐를 결정적으로 밝히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위원회에서는 국가에게 11가지 권고사항을 밝혔는데요. 뭐 헌법 전문에다 정신을 실을 것, 뭐 왜곡 품위 방지 등을 사법조 조치를 강화할 것 등등 여러 가지를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관련 법에 따르면 이 조사위원회가 국가에게 권고한 사항에 대해서 국가는 6개월에 한 번씩 정부는 6개월에 한 번씩 국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마침 작년 12월 26일에 6개월이 돼서 저희가 모니터링 해본 결과는 행안부, 법무부, 보훈부 등등 전부 다 자기 소관이 아니라고 말을 하거나 아니면 우리 소관이긴 한데 기존 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든가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고 있고 단 한 건도 정책적으로 건의하겠다든가 정책적으로 검토하겠다든가 예산을 갖고 있다는 그런 긍정적인 답은 없었습니다. 이제 274쪽에 민간 차원의 대응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조사위원회가 이러저러한 그 부족했던 보고에 대해서 결과 보고에 대해서 민간 차원에서 충분한 보고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275페이지 중간점을 보시면 그래서 광주지역사회에서 올해 봄까지 조사위원회 활동과 국가보고서를 분석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월이나 늦어도 3월 17일에 중간 발표를 하고 한 5월달에는 결과 보고를 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2026년까지는 5.18 민간보고서를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꾸 국가 차원에서 보고서를 잘 못 만들어내고 진상을 밝히지 못하니까 민간이 알고 있는 정보만으로 한번 보고서를 써볼까 싶습니다. 그리고 완결판도 2030년이 5.18 50주년인데요. 이때까지 5.18 민주운동사를 만들고자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건 이제 아우다 당면 과정 헌법 전문을 수록하는 것, 전문에 수록하는 것 등등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이제 276페이지 하단부를 보시면 5.18 민주운동은 1988년에 국회에서 청문회를 했고, 그 다음에 90년도부터 피해자들에게 보상을 했고, 그 다음에 시작했고, 그 다음에 93년도에 5.18 문제 해결 5원칙이라든가 김영삼 원칙이라든가 이런 거 발표돼서 상당히 정부 해결 의지가 있었고요. 그 다음 94년도에 무엇보다도 학살자 처벌운동과 97년도 대법원 형법정 판결이 있었고, 그리고 97년도에 새로운 묘지도 조성하고 국가 기념일로도 제정됐고, 그 다음에 2002년도에는 피해자들이 민주유공자로 예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8년도에 규명법이 만들어졌고 4년간 조사위원회 활동을 해서 결과보고서가 나왔는데 이 결과보고서에 대해서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이제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자면 지난 토요일날 금남로에서 20명 몰려와가지고 과거에 있었던 이미 역사적으로 166명 사망, 희생된 것, 그중에 135명이 군인들의 사격에 의해서 죽은 것, 그것이 증거죠. 그것이 그때 당시도 내란이었습니다. 군인들이 내란과 내란 목적 살인죄 등등으로 처벌받았는데 그 45년에 있었던 역사 사실 부정해 가면서 현재 자신이 좋아하는 정치인을 구하겠다고 이렇게 무참한 구호를 외치는 거 보면서 이게 아직 끝나지 않았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력을 해서 한 2, 3년 정도 민간보고서를 써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말 스피디하네요. 김영삼 정부 때 사실 이제 아주 제한적인 대법원 판례도 있지만 법적 청산이 진행되고 사실은 5.18
이라는 게 5월 운동으로 이어지면서 너무 당연하게 사실은 이제 받아들여졌지만 제대로 된 진상 규명이라는 것 아까 박근혜 선생님 발표처럼 2023년 드디어 이제 종합 보고서가 나온 겁니다. 매우 제한적이긴 하지만 그리고 사실 둘 다 아까 임재근 선생님이라든지 박강배 선생님이 다룬 시기에 인간의 학살 문제 혹은 이제 국가폭력은 사실은 개헌 상태에서 이루어진 거죠. 광주도 12.12 이후에 그 비상개헌 그리고 5.17 80년 5.17 비상개헌 때 사실은 한국전쟁 때도 여러분들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그 개헌이 2번 일어난 줄 알아요. 근데 이제 비상개헌 경비개헌 교차하면서 한 10번 정도 10번 넘게 개헌이 선포됐거든요. 사실은 이제 개헌의 핵심은 뭐냐면 군이 민간을 대상으로 불법 회의를 하고 즉결 처형할 수 있는 그런 이른바 장치를 만드는 겁니다. 그게 이제 합법화시키는 거죠. 사실 폭력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법으로 위장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개헌 상태라는 게 단지 권력을 갖고 그리고 그걸 독재한다의 의미가 아니라 예를 들면 여러분들 그 노상원 수첩 보시면 여 차례에 걸쳐서 예비검색을 하는데 1차에 3차까지 500여 명을 그리고 이후 이게 계획들이 나왔잖아요. 예를 들면 5.16 군사 쿠데타 발생하자마자 930명이 예비검색이 되고 아까 그 임재근 선생님 발표하신 그 유족회 활동 활발했는 사일들 이후에 유족회 회원들을 포함해서 이른바 불순자들 예비검색을 전 국민을 대상으로 28,000명을 체포 구금하거든요. 사실은 이제 5.18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체포하고 나서 그것을 정당하게 어떤 장치로서 계엄 상태의 군법 회의를 그러니까 계엄 중앙 고등군법 회의를 군사 집단을 열어서 민간인을 회부해서 굉장히 사형과 무기형 등 극형을 처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을 만드는 거죠. 사실은 이렇게 죽은 건 다행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죽지 않고 살아난 것도 다행이고 사실은 행불자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광주에서도 행불자가 지금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런 맥락에서 지금 여러 가지가 그 공통적이고 특히 이제 광주에서 지금 권고한 구가 되게 주목이 되는데요. 여러 가지가 다 주목이 되지만 어쨌든 계엄의 민주화, 국가기능권의 민주화 문제일 텐데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다음 발표는 이제 오동석 교수님이 헌법학자신데요. 12상 비상계엄 선포 이게 지금 현재의 문제로 좀 떠올랐고 그래서 이것에 대한 헌법적 차원에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대학교 오동석입니다. 아직도 진행 중인 사안이기도 하고 또 탄핵이나 내란주에 대한 형사 재판도 진행 중이어서 일정 사실들이 밝혀지고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헌법적 관점에서 이 사건도 사건이지만 그것을 계기로 좀 이후에 어떻게 고민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좀 짧은 글쓰기 좀 담아내 보려고 했습니다. 간단하게 일단 말씀을 드리면 사건의 전개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이제 다 아실 것 같고요. 일단 헌법에 따르게 되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매우 중요한 상황적인 요건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누구라도 법의 판단을 기다리지 않고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대통령이 아닌 일반 시민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또 범죄의 규정을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조심스러워야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거는 누가 봐도 TV로 또 생중계가 되기도 했기 때문에 적어도 시민적 관점에서는 저는 내란이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개념 규정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국가비상사태 상황이라고 우리가 인식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명분도 보면 대개는 어쨌든 우리가 혼란 상태에 있다라든지 하는 이런 것들이 전혀 없고 오로지 이제 의회의 다수파 결국 의회의 다수파는 그 의회 자체잖아요. 그래서 의회 자체를 이제 문제 삼았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그거는 의회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었고 의회가 또 국회가 왜 중요하냐면 일단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는 헌법상의 대표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의회를 무력화한다라고 하는 것은 곧 대통령 독재를 확립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은 곧 우리 헌법이 지향하고 있는 민주공화국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위헌성이라든지 내란죄 특히 전두환 노태우 등의 군사 반란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에 비춰보게 되면 매우 명확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여기 이제 글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그 내란의 유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부 수립 직후에 또는 그 과정에 있어서 사실은 좌우의 그런 집권을 위한 여러 가지 어떤 투쟁 내지는 갈등이 있었던 거고, 그 경우에 이제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이제 뭐 제가 역사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요인에 의해서 우위를 점한 세력이 그 반대 세력에 대해서 내란의 어떤 혐의를 더 씌우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국가보안법이 또 나타나게 됐던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주로 야당 인사들을 탄압할 때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음모, 그것이 이제 5.18 민주운동으로도 연결되는 부분들은 또 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가 하면 이른바 우리가 친위 쿠데타라고 부르는 이제 형법상으로 보면 주로 그게 정권을 장악한 상태에서, 예를 들면 5.16 군사 쿠데타는 이제 정권을 장악하기 위한 것이었겠죠. 그렇지만 72년의 유신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유신 쿠데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대통령이 이제 그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고, 역시 독재를 행하기 위한 것이었던 거고, 80년에 5.17 이제 비상계엄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미 실제 권력은 장악했지만 이제 그것을 더 강화하고 하기 위해서 이루어진, 약간은 이제 12.3 내란이라고 하는 것은 72년 내란과 어떻게 보면 80년 5.17 내란이 좀 섞여져 있는, 그래서 통상적으로 우리가 내란하면 이제 이해하고 있는 기존의 지배 체제에 대해서 뭔가 전복을 꾀하는, 뭐 그것이 정당할 수도 있고 정당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과 이제 다른 의미인 거고, 그게 이제 우리 헌법에는 정권 장악이라고 하는 것 말고 또 다른 이제 목적으로서의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이제 불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3 내란의 특징은 의회, 국회의 권능 행사를 막음으로써 결국은 견제 없는 대통령 독재를 실행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점에서 내란죄인 것이고, 그리고 이제 과거 대법원 판례에 따르게 되면 비상계엄을 이제 전국적으로 선포한 것 자체가 폭동이라고 이제 이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비상계엄 선포는 폭동인 거죠. 분리력의 행사인 거, 폭력인 거잖아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목적에 비춰보거나 아니면 헌법이 요구하고 있는 상황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점에 있어서요. 그렇게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사실은 이제 포고령이라고 하는 것도 전통적으로 과거에 이제 독재 정권 하에서 있었던 것인데, 헌법은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조치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사람들에 대해서만 불가피하게, 결국 이제 전시 상황이라든지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어쨌든 그것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사람에 한정해야 하는 것이지, 이번에 보여줬듯이 또 과거에 보여줬듯이 전 국민을 상대로 해서 하는 것들은 그거는 이제 법적으로는 이제 입법이거든요. 입법의 영역인 거고, 헌법이 허용하고 있는 계엄에서의 특별한 조치라고 하는 것은 행정적인 작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좀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뭔가의 제한적인 요소를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것은 국회만이 할 수 있는 거고, 대통령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물론 이제 대통령에게 긴급명령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른바 긴급 입법제도인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차이에 비춰보더라도 포고령 자체가 이미 위헌적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폭동의 의미를 대법원은 무척 넓게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좀 이 사안에서 좀 중요한 사안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현재도 내란이 이제 지속되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일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로마 숫자 4에 썼었던 이제 그런 내용들, 그 당시에 사실은 이제 여당의 그 원내대표가 자당성 국회의원들을 국회가 아닌 자당 당사로 수집한 것부터 시작을 해서 그 이후에 이런 권한 대행자들의 행태라든지 아니면 그 과정에서 사실은 이런 비상계엄의 선포를 알고 있었던, 어떻게 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이제 사실은 그런 입장에 있었고, 법원도 일정 정도 계엄 관련한 이런 물론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그것을 거부한 사람들은 있었지만, 그 기관 자체가 이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것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취지에 비춰보게 되면, 상황에 비춰보게 되면 내란이다라고 하는 점들을 인식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시민들에게, 국민들에게 이런 상황들에 대한 결국은 상황들을 알리고 시민들의 판단을 구하는 이런 이제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의 현재 헌법 체제가 안고 있는, 또 국가 체제가 안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미
과거에 여러 사회적 참사라든지 요즘도 계속 매일매일 사면을 장식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죽음을 보게 되면 사실은 이게 나라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넘어서서 이미 국가는 국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는 것을 확인하고 있는 것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 어떻게 보면 12.3 내란이라고 하는 것이 해프닝이면 해프닝일 수도 있지만 더 심각성을 보이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사실은 국가기관을 구성하고 있는 공직자들 내지는 공무원들의 행태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하루아침에 이렇게 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아까 계속 말씀하셨던 어떻게 보면 과거의 그런 국가기관의 폭력이라든지 범죄에 대해서 제대로 우리가 청산하거나 책임을 묻지 않았던 그런 부분도 있었겠고요. 사실은 87년에 민주화가 되었다고 한다면 그 이후에 상당한 시간이 흘렀고 그 중간중간에도 여러 가지 계기들이 있었던 거죠. 특히 이제 군의 경우에는 군 내에서의 성폭력, 앞에서도 또 섹션에서 논의를 하셨지만 그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는 군을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이제 것들에 대해서는 다 공감들을 얻었던 거죠. 근데 실제로 들어가게 되면 군의 내부에서의 반발이 가장 컸고 그것을 어쨌든 그 행정부의 수장이었던 대통령이 이른바 민주당이 집권할 때에도 제대로 그것을 할 수 없었고 제가 이제 문제 삼고 싶은 것은 이제 의회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는 이런 체제를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입법적으로 대응해 왔는가라고 하니까 결국 우리가 지금 취하고 있는 민주주의는 직접민주적인 요소가 상당히 약한 상황에서 대의제민주주의 체제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데 결국 그 대의제민주주의의 가장 큰 핵심은 국회인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국회가 어떻게 입법을 통해서 과거의 잘못이든 아니면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들여다봐야 되는데요. 이 글에는 쓰진 않았지만 오늘까지 12.3 내란 이후에 국회에 개헌법과 관련된 개정 법률안이 59개가 이렇게 제출이 된 거예요. 근데 그 법안들을 보면 다 무슨 국회 사전에 동의를 얻게 해라 아니면 해제를 금방 하지 않으니까 국무회의 없이 해제를 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대응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직자적이고 사실 사후 약방문격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런 아무리 규정을 둔다고 하더라도 그 헌법이 작동하지 않는 사회에서는 사실은 마음먹고 따르게 되면 군대에 아주 적은 숫자만 동원하더라도 국회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때 만드는 개헌법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헌법도 중요하고 법률도 중요하지만 이 헌법이나 법률을 어떻게 세팅을 해서 실질적으로 그걸 운영해 가고 있고 국민들에게 너무나 쉽게 국민을 위한 어떤 물리력이어야 될 분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생명을 해하는 이런 조직으로 탈바꿈되는 것은 순식간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떻게 가능하지 않도록 막을 것인가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런 식의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59개 이런 개별적인 문구 몇 개 바꾸는 왜 그런지 다 아실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제 실적으로 남으니까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런 식의 접근을 해서는 안 될 거라는 거죠. 또 그렇기 때문에 7공화국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일제 식민지부터 유래되는 것이기도 하고 중간에 군사반란과 내란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7공화국이 상당히 뜬금없는 거죠. 단순히 이름 붙이기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라고 하는 것들을 찾아가는 과정들이어야 될 것인데요. 그런 것들이 국회 차원에서 가장 중요하게 이런 논의를 하고 입법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국가 작용을 통해서 훼손해 나가야 될 국회가 좀 전에 보셨던 것처럼 정말 얼토당토한 21세기 한국에서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이런 또 내란이 대통령에서 이렇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대응하는 국회의 어떤 작동 방식에 어쨌든에서 나타나는 문제가 크다라고 하는 것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국가인권위원회든 또 앞서서 또 다른 데 논의했던 대책심사위원회든 제도를 만들고 그 수많은 시민사회와 인권의 단체들이 애를 써서 제도화를 했지만 그 제도의 운용에 관련되는 촘촘한 이런 그 내용들 그래서 상당히 그게 되게 형식적으로 뭐 국회에서 몇 명 이런 식으로만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국회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서 그 이후에 작동 시스템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쌓이다 보면 결국 이제 이런 말도 안 되는 크나큰 사건으로 터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처라고 하는 것이 논의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개헌을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헌법이 작동하지 않는데 개헌을 해서 헌법 조문을 그럴싸하게 만든다고 한들 또는 개별 법률들을 구체적으로 잘 만든다고 한들 그것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이제 계속적으로 우리가 좀 제기해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 또 하나는 그래서 그렇게 보면 어떤 하나의 사안 내지는 하나의 사건이
하나의 개별적인 어떤 법률을 해결할 수 없는 것이고 또 우리 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은 당장은 내 문제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다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까 어떤 또 선생님께서 발제하신 내용이 있던데요. 결국은 범죄를 저진 것도 국가이고 그 문제를 청산해야 될 과제를 우리가 지고 있는 것도 국가이고 어쨌든 문제를 제대로 대처하지 않아서 계속적으로 사건이 일어나게 만든 것도 국가인데 끊임없이 우리는 국가가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라고 한 얘기를 하고 있지 그 국가를 바꾸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는 사실은 하고 있지 않은 거고 모든 것들을 사실은 국가에게 계속 떠넘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어쨌든 형사처벌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국가의 작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어쨌든 범죄행위를 저지르거나 일탈행위를 하거나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처벌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사실은 형사재판이라고 하는 매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사람을 한다면 책임을 져야 될 사람들에 대해서 형사 책임 이외에 어떤 책임을 어떻게 물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거겠고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서구에서 출발했었던 근대의 여러 가지 법 원리라든가 법 장치들이 오늘날의 또 사회적 상황에서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어쨌든 다시 돌아보는 부분도 필요한 거죠.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던 형사처벌하는 데 있어서 어쨌든 시민에 대해서 형사처벌할 때는 매우 신중해야 되지만 권력을 가진 자에 대한 처벌은 그 권력이라는 것 자체가 폭력 그 자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다른 법리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거. 그 법리의 접근이 모아지는 것이 헌법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공직자들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책임의 소재라고 하는 것이 형사 책임 말고 어떤 책임을 우리가 물을 수 있는지 그것이 법률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한다면 헌법에 이제 그것들을 이제 집어넣는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과제가 좀 제시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어쨌든 이제 국가의 공무원에 의해서 저질러진 범죄 내지는 거기에 대한 사안들에 대한 문제들이 매우 중요한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뜬금없이 중간에 국가정보원을 이제 포함을 시켰는데 사실은 제가 그 문재인 정권 때 그리고 지금과 마찬가지 정도의 그러한 의회 다수파를 민주당이 여당이면서 가지고 있을 때 사실은 국가정보원이 이명박 정권이나 박근혜 정권 때 했었던 일들에 대한 노조 파괴 공작이라든지 하는 것들이 이렇게 드러난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박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에 대한 사찰 문제가 드러났는데도 드러난 거죠. 근데 이제 그 내용은 이제 글에는 없습니다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부를 집권하고 있으면서 압도적인 다수를 가지고 있었던 여당이 아무런 국가정보원을 어떤 개혁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거잖아요. 이번에도 사실은 군의 정보 부서로서의 방첩사, 과거의 기무사, 보안사, 어쨌든 정치적인 그런 혼란에 관여했었던 그 군의 정보 부서인 거죠. 그리고 오늘도 보면 경찰의 정보 부서에 대한 또 인사 조치가 있었고요. 또 검찰에 대해서 또 정보 부서가 있는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보면 치안유지법부터 이루어지게 되는 국민들에 대한 사상과 표현에 대한 통제 기관인 것인데 이런 기관들이 사실 국가정보원은 내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배포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결국은 내란을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이 국가정보원은 대통령이 뜻만 가지면 마음대로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이든 노무현 대통령이든 자신이 개인적으로 이 국가정보를 이용하지 않은 것은 평가받을 수 있지만 제도개혁을 하지 않은 것, 특히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 더더욱이 하지 않은 것 자체는 그런 일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큰 문제인 거죠. 사실 민주공화국이 과연 회복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군도 중요하지만 그 군과 연결되어 있는 국가정보원에 관련되어 이런 문제들을 전체적으로 다 들여다봐야지만 과연 이런 일들이 결국은 다시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리고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죽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좀 개선될 수 있는 어떤 여지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군 관련해서는 이제 아까 여러 가지 이제 사건들 속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은 평시에 군사법원의 폐지도 하나의 이제 상징적이면서도 필요한 조치라든지 아니면 군의 이제 인권법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군의 특수성이라는 이름으로 이 부분들이 이제 결국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아까도 이제 말씀 나왔던 것처럼 사실은 그 어느 나라보다도 군에 대한 여러 가지 헌정사적인, 역사적인 또는 인권적인, 전쟁법적인 이런 교육이 있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왜 군대가 국회에 가야 되는지라고 하는 것이 설령 비상계엄의 선포 등등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가서는 안 되는 곳이다라고 하는 인식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또한 군 역시도 대통령의 뜻에 따라서 얼마든지 전혀 변하지 않은 상태에 과거에 시민들을 향해서 촛불을 겨눴던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인 거죠.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지만 전반적인 내용들은 사실상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조금 제가 좀 너무 걱정이 많은지는 모르겠지만 좀 심각하게 저는 좀 봐야 될 문제일 거라 생각합니다. 더더욱이 문재인 정부 아래 정권에서는 군사력에 대한 증강이 있었던 거고 또 여전히 헌법에 현역 군인을 국무위원으로 임명할 수 없다는 조항이 이제 있는 것에 대해서 오전에 육군참모총장이든 아니면 합참의장이든지 어떤 사람을 전역을 시켜서 2-3시간 뒤에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하는 일들이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헌법을 물리적으로 문헌적으로 보면 어긴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헌법을 무시한 것인 거잖아요. 이런 일들이 이제 결국은 최근까지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 대한 충분한 논의들이 없었던 거고요. 해외 파병에 있어서 국회의 동의를 제한하는 것에서 원래는 해외 파병 규정에 의한 이제 어떻게 보면 법의 통제를 받지 않는 행정 규칙으로 되어 있던 행정 명령으로 옛날에 불렀던 것으로 되어 있던 것들이 법률화되면서도 아무런 문제 의식 없이 우리가 아까 의존하고 있는 대의민주주의의 가장 주축이 되어야 되는 이제 국회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인 거죠. 이런 것 등등에 대한 문제들을 전반적으로 좀 해결하지 않으면 12.3과 같은 내란이나 비상계엄이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시민의 안전과 인권이 위협받는 상황은 도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의 법치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비유를 하긴 하는데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가시화해서 드러나지 않았던 그렇기 때문에 놓칠 수 있는 그 국가 기관의 작동의 방식이라든지 시스템의 그 밑바닥에 무엇이 있는지를 좀 깊이 들여다보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시민이 가지고 있는 의미의 앞에 민주자를 넣든 안 넣든지 간에 국가적인 것, 사회적인 모든 것이 나의 문제라고 하는 그런 논의가 또 함께 이루어지면서 결국은 의회민주주의 또는 대의민주주의 내지는 헌법 체제의 기본적인 틀을 다시 잡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점에서 어쨌든 하나의 사건이지만 이 사건이 한국 사회에 던져주는 그런 좀 의미는 크다는 점에서 좀 그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제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주로 이렇게 즐기는 문장이 있는데요. 대한민국 태초에 계엄이 있었다 이런 표현을 쓸 때 사실 이제 계엄은 법률이 없는 상태에서 계엄 선포가 먼저 이루어졌거든요. 미군정 때 이제 사실 그 10월 항쟁 46년 10월 항쟁 때 그 미군정기였으니까 마셜로 그다음에 제주 4.3 사건은 사실은 이제 정부 수립 전부터 후 걸쳐 있으니까 특히 이제 10월에 11월에 이제 계엄이 선포되는데 그리고 이제 10월에 또 여순 사건 사람 죽이는 게 계엄령이라고 이해하고 있었어요. 법이 없으니까 절차도 없고 뭐 요건 이런 게 모르니까 그런 이제 국가폭력의 어떤 자행과 경험과 인식 속에서 합리화돼서 법제화된 게 49년 계엄법이거든요. 그 계엄법이 49년 계엄법이 지금까지 오고 있어요.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계엄이라는 법률 이런 질문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위헌 위법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만약에 합법적으로 요건과 절차를 갖춰서 선포됐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그러면 아무 일이 안 생기나요? 아니잖아요. 여전히 국가폭력이 작동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역사적인 시각으로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사실 이 계엄 선포는 바로 따라 나오는 게 쿠데타, 이게 친위 쿠데타든 반란이든 간에 쿠데타였고 쿠데타를 항상 성공했기 때문에 바로 뭐로 이어졌냐? 헌법 개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헌법 개정의 가장 극단적인 예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유신이죠, 유신. 유신은 계엄도 불필요해가지고 긴급조치 조항, 그러니까 긴급명령 조항을 가장 강력한 형태로 긴급조치로 만든 헌법에 기입한 법이기 때문에 사실은 계엄 상태와도 관련이 돼 있고 계엄도 불필요할 정도로 강력한 조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법체제, 헌법체제에 대한 심판이 없었는데 그게 이제 처음으로 97년에 그 전두환 12.12 군사반란에 대한 쿠데타에 대한 대법원 판례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 판례가 지금
인용되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번에는 쿠데타가 실패했기 때문에 내란이 된 거고, 내란이 됐고 외환이 얘기되는 거예요. 만약에 성공했으면 저희가 내란범이고요. 저희가 예비검사 당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사실 그 언어가 굉장히 지금 오염되어 있고 혼란스럽죠. 인권이라는 게 되게 형해화되어 있고, 우리가 지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도 개선, 제도 개혁, 정책 개혁, 인권 문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민주화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볼 때 반란 세력들이 지금 그렇게 쓰고 있잖아요. 그럼 저는 저들을 반란 세력 폭도라고 얘기하는데 되게 저도 낯설어요. 제가 폭도였기 때문에. 저는 유족이기 때문에, 사건 유족이기 때문에 폭도가족이라는 말을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언어가 굉장히 오염되어 있고 내란 상태, 언어의 내란 상태이고,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헌법적으로 지금 아주 너무 잘 설명해 주셨는데, 그 우리가 민주화라는 게 단지 제도 개선이나 아니면 아까 뭐 교육 문제라든지 아니면 아까 문화 얘기도 하셨는데요. 뭐 예를 들면 저는 그 12.12 서울의 봄 영화가 다 바꿨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 이전에 사실 계속 역사교육 현장에서 비교과로 5.18, 그러니까 사실 개업 직전에 5.18로 교육했다가 고등학교 교사가 개업을 보면서 그 다다음 날에 고등학생 고1, 2와 그 12.3 비상계엄에 대한 그 교육, 비교과 교육을 수업을 한 거를 제가 봤거든요. 실제 제일 먼저 나온 게 12.3 비상사태가 터지자마자 그 전국 역사교사 모임에서 PPT가 나왔어요. 우리가 학생들에게 계엄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굉장히 어두운 전망과 아니면 이번은 좀 다를 거다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고 사실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거죠. 저는 이 흐름 자체, 움직임 자체, 노력, 시도, 연대, 연결되는 감각 이런 것들이 이런 좀 어떻게 보면 형식적이고 어떻게 보면 좀 제도화된 내용인데 이거에 좀 살을 이렇게 풍부하게 스토리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세 명의 발표가 그런 이제 어떤 기본들을 제공해주고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더 해주시면 더 많은 논의들이 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20분 정도가 있는데요. 저희가 시간을 굉장히 잘 절약했기 때문에 제가 말을 많이 했어요. 이제 이 마이크를 넘겨야 되는데, 혹시 이 발표 혹은 주제와 관련해서 아니면 전체적으로 앞에 내용과 관련해서도 좋습니다. 질문을 해주시면 여기 계신 분들이 뭐 답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뭐 서로 좀 얘기를 같이 해보는 자리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누가 있을까요? 지치시죠, 많이. 아무나 얘기도 좋아요. 네네 선생님 말씀. 여기 먼저 저기 먼저 하세요. 먼저 하시고 그럼 두 번째 드리겠습니다. 네, 그 좀 간단한 질이고 저 사회운동하는 저로서도 되게 그 뭔가 그러니까 넘을 수 없는 산 같은 그런 거라서 아까 이제 그 광주에 관한 진실을 더 잘 규명하는 것을 통해서 광주에 내려온 그 많은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사람들에게 알려주겠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네 갑자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광주에 내려온 그 세력들을 대표로 한 그 세력들을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물론 이제 이 상황이 정리가 되고 윤이 뭐 그 이제 탄핵이 되고 뭐 다 정리가 되면은 그 세력들도 이제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되는 그런 측면들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사람들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저희에게 숙제는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아무리 잘 이렇게 진상규명을 해서 보여줘도 씨도 안 먹힐 거라는 생각은 좀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선생님 설명을 듣고 그게 과연 될까?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이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혹시 세 분 선생님들께서는 어떻게 보셨는지 저희가 이제 예상치도 못했던 지금 네, 민주 대 반민주의 구도에서 좀 다른 구도로 넘어가고 있다 그런 생각들도 좀 드는데요. 그에 대한 예,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누가 박강배 선생님. 그
그 당일날 아침부터 이렇게 현장에 있었는데 전국적으로 이렇게 그 관광버스 앞에다가 어느 교회 또는 어느 지역 이렇게 써가지고 그 할머니 할아버지 어르신들이 대부분 타고 두세 명의 젊은 청년들이 그분들을 안내하고 이렇게 태극기 두르고 깃발을 두르고 또 팻말을 일사불란을 들고 왔는데 제 가능으로는 관광버스가 100대 정도 이상 더 왔던 것 같고 그다음에 언론에서 경찰에서 한 3만 명 이상 모였다고 이제 하던데요. 근데 제가 자꾸 올바 기념재단이 그 노태우 일가를 그 비자금과 관련해서 고발을 했거든요. 그 노태우의 부인과 그 사람의 아들과 딸을 그다음에 그 재판 이혼 과정에서 비자금을 받았던 것을 인정했잖아요. 그래서 그 고발을 했고 그다음에 그 1980년도부터 이렇게 빛나게 활동했던 허씨들이 전두환의 재산, 전두환이가 이렇게 받아온 재산이나 갈취한 재산들을 허씨들이 관리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범죄 수익 재산을 이렇게 다시 뺏어오는 법을 바꾸려고 지금 그 개정안을 내놓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막 교육하고 진상이 어떻습니다. 진실이 어떻습니다. 국가의 보고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대법원에서 그분들이 나쁜 사람이라고 해도 믿지 않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말하니까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 돈을 차단해야겠다는 생각을 최근에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저희들도 집중적으로 누가 무슨 재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 집중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 그 재산을 뺏어오기 위한 법을 개정하고 있는데 그래서 조만간에 그 노태우 일가의 재산에 대해서도 수사를 한다고 하니까 저는 그 재산을 좀 뺏어오면 일간에 5만 원, 10만 원 이렇게 지급설 있고 또 내분에 나는 3만 원밖에 못 받다고 화를 내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좀 일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좀 있습니다. 혹시 또 고추 답변? 사실 국방백서를 시민들의 힘으로 이제 처음 만들어내긴 했지만 거기에 인간의 학살이라는 주제가 들어간 게 정말 감격스럽거든요. 왜냐면 학살이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이제 언급조차 어려웠던 이 사회의 금기를 뚫고 제주 4.3부터 수많은 지역에서 이제 진상규명 활동에 나섰고 그것이 법제화돼서 이제 진실화해위원회를 통해서 이제 진상규명, 진실규명이 됐는데 국방백서라는 이름의 이 학살, 민간의 학살 문제, 다시 말하면 우리 군 입장에서는 정말 언급하기 불편한 것들을 넣은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어느 모 학회 분들을 민간학살지를 이제 안내를 하는데 학회 성원분 중에 한 분이 군 관련된 정확하게 제가 어디 소속인지 여쭤보지 않았는데 군 출신이시거나 군과 관련된 이런 조직에서 활동하시는 분 같아요. 군인이 학살하게 맞냐? 여기서 나오는 탄피 M1 개런들하는 탄피만으로 군인했다고 단정질 수 있냐? 당시 경찰들도 M1 개런들을 썼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정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 가지 뭐 증언들, 그다음에 자료들,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벌였던 이런 잘못된 학살 만행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이제 진상규명하는 게 이제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진상규명이 더 나아서 철저한 그리고 원칙적인 처단이라는 표현보다는 법적인 처벌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죠. 사실 97년 그 전두환 노태우 그 일당들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이 우리에게 있어서 내란에 대해서 엄벌을 하긴 했지만 문제는 그 후속의 용서들이 또다시 내란을 일으키게 한 원동력을 주었거든요. 그 당시 뭐 DJ 정권 입장에서는 국민 통합이라든지 이런 명분을 내세우긴 했지만 그것이 그 내란 세력들 또는 그 후예들에게 용기를 주고 기회를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회를 보면 저도 좀 당황스럽긴 합니다. 아까 뭐 군의 민간인 시민들의 통제 이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또 말씀하셨지만 시민들이 지금 양분된 상황에서 어떤 시민 세력에 의한 통제냐가 또 우리에게 이제 고민인 거죠. 근데 어떤 시민들이 있든 간에 헌법적 가치, 우리 민주시민 사회의 어떤 가치들을 위배한다라면 정말 용서 없는 철저한 어떤 처벌들을 우리가 만약에 하지 않으면
결국은 또다시 반복될 거고 결국 우리가 어렵게 정말 피땀 흘려 또는 목숨 바쳐서 만들었던 이 민주주의의 그런 혜택들을 그들이 지금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그 피의자들의 인권을 이제 지키려고 만들었던 그것들이 결국 내란 세력들이 그걸 이제 내세우는 것들을 보면서 분통 터지는데 어쨌든 저는 이번이 어쩌면 기회다. 좀 철저한 처벌을 반드시 우리 시민들의 힘으로 국민들의 힘으로 해내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질문. 네, 저는 5.18 민주화운동에 관해서 하나, 그리고 우리나라 군인들에 관해서 하나 이제 두 개 말씀드릴 건데, 먼저 5.18 그 기념사업회에 소속되지 않는 그 행사가 해마다 그 전남도청 앞에서 그 마지막 날 돌아가신 분들 제사를 지내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기념사업회에 소속이 안 되어 있다고 들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소속이 되었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마지막 날 방송을 했던 그 여자분 계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분도 방송을 물론 했었지만 마지막으로 방송하셨던 분은 다른 분이라고 들었어요. 이름을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겠는데 그분을 이제 다시 찾으셨는지 그게 궁금해요. 그래서 또 5.18 여기에 목소리를 내지 못하신 분들도 많다고 저는 들었어요. 그 유족분들하고 그 관계에서 이제 들으면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그 기념사업회에 소속되지 못한 분들도 많다고 하는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그 조치를 하고 계시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제 군인들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는 군인들이 특권층이에요. 박정희 시대 때부터 군인들은 특권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명박이 시절에 이제 저희가 부르기는 똥별이라고 불러요. 그때 별자리들이 무한으로 늘어났습니다. 그 군인 숫자에 비해서 별자리들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오늘날과 같은 12.3 내란 그게 대통령과 이렇게 맞붙어서 같이 내란 행위를 할 수 있었던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에 대한 정말 철저한 법적인 처벌도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일반 시민들에게도 경각심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그런 뭐라고 할까? 보도라든가 그런 정확한 내용의 정보를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하는데 그런 방법이 있으신지 저 임재근 소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5.18 단체의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단체 설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피해자들은 세 종류에 이렇게 분류되어 있고 유족, 그다음에 부상, 그다음에 공로 이렇게 부르는데 공로가 여기서 말하는 구속자들 말하는 그래서 이 3개 단체가 보훈부 소속의 공급단체이기 때문에 법무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고 사업비를 지원받지 못하고 조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 할 일을 이제 다 하고 있고요. 피해자로서 권리를 주장하고 있고 특히 이분들 중심으로 5월 27일 날 도청 앞에서 부활제를 지내요. 공적으로 지내서 예전처럼 잡음이 있거나 그런 문제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5.18 기념 제가 소속인 5.18 기념재단은 민간 독립법인으로서 그 1980년 당시에 그 피해자들이 이후에 보상을 받던 보상 기금을 걷고 그다음에 그때 당시에 전두환이 각 기업으로부터 돈을 강제로 거둔 바가 있습니다. 그걸 모아가지고 그걸 기금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독립법인 민간법인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1980년 당시에 5월 27일 날 그 마지막 이렇게 그 기업군들이 쳐들어왔을 때 이제 시민들에게 호소했던 방송을 했던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요. 다 조사위원회 결과 보고서에서 나와 있고 저희들도 이미 다 파악했고 그 중에 일부는 또 이렇게 돌아가시기도 했고 그분들과 관계도 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사회가 이제 군들이 권력을 갖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이제 동감을 하고요. 저희 이제 경험을 좀 소개하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제가 이제 국립묘지 대전 충원을 이제 안내를 드릴 때 느끼는 그 이제 사실들, 그러니까 국가를 위한 죽음의 상징지인 대전 현충원을 통계로 본다면 10만 명 정도가 묻혀 있는데요. 그중에 90% 가까운 사람들이 군인입니다. 그러니까 국립묘지라기보다는 국군묘지 성격이 강하고 별만 달면 무조건 이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 그렇게 말씀하신 소위 이제 똥별들, 그다음에 내란에 가담했지만
법적 사법적 그 처벌을 하지 못했던 그러한 사람들이 군인묘지에 안장돼 있는 거죠. 그 서울의 봄의 마지막 장면에 나오는 34명 중에서 14명 정도가 군인묘지에 이제 안장되어 있는 상황이죠. 사법적 처벌은 전 중요하고 꼭 해야 된다. 그리고 덧붙여서 우리 시민들의 깨어있는 의식들이 사회적으로 이제 확산돼야 된다라는 건데요. 무관심 속에 그들이 그렇게 국립묘지에 가는 상황들을 우리 막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법적인 이런 그 한계들 또는 허점들을 피해서 안장되는 사례들도 있죠. 전두환의 이제 비서실장이었던 안현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사면복권을 받았는데 국립묘지법의 사면복권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그냥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내란 세력 중에서 전두환은 정말 학살자 그렇게 해서 우리의 규탄 대상인데 똑같은 내란범 중에 그의 친구였던 노태우에 대해서는 너무 나쁜 친구 옆에 있다 보니까 덜 나쁘게 생각을 하잖아요. 혹시 지금 노태우가 어디에 있는지 혹시 아세요? 예, 전두환은 연희동 자택에서 장지를 목구하고 있는데 노태우는 타주의 동화 경모 공원 공동묘지에 있는데요. 국가 관리구역으로 지정돼서 한 500여 평의 넓은 부지에 국립묘지보다 훨씬 더 넓은 부지에 잠들어 있다는 거죠. 국민들이 무관심할 때, 관심이 없을 때 이렇게 이제 그런 허점을 이용해서 합법적으로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례들을 우리가 이렇게 방치하게 되면 결국은 훗날 우리의 후대들이 그들을 좀 더 이렇게 넓은 그 묘자리 안장될 때 이 사람이 위대했나? 라고 착각하고 오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법적 처리와 더불어서 역사적 청산 그리고 이제 사회적인 어떤 이제 운동으로까지 확산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최근에 낸 책 제목도 소개해 주시면 이 내용이잖아요. 네, 그 대전 현충원의 묻힌 이야기라는 책을 제가 세 명하고 이제 공저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나라에 가면 그 나라에 대해서 국립묘지에 가보라는 말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국립묘지에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그런 죽음과 부담들이 있다는 것에 분노해서 이것을 저희들만 알기에는 너무나 원통해서 많은 독자들에게 알리려고 좀 책을 썼습니다. 사실 대전충원의 현판의 글씨를 우리 이사님께서 들으면 황당하시는데 전두환의 현판 글씨였었잖아요. 그래서 전두환의 흔적들이 남아 있는 것을 다행히 지난 2020년도 이제 청산을 해냈지만 아직도 전두환 세력들의 잔장들이 함께 잠들어 있는 현실들을 우리가 극복하지 못했다. 그것까지 나서서 해결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이쪽에도 서로 질문이 있을 것 같은데 네. 마이크 갖다 주세요. 네, 임재근 박사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마이크 놓지 말고 갖고 계시면. 그 진실화위원회가 많이 개탄스러운 모습으로 이제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는데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굉장히 많은 수의 사건들이 진실규명이라는 끝을 보지 못하고 조사를 마무리하지 못한 채로 다시 이제 좀 역사의 서랍장으로 들어가야 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 생각에는 이제 새롭게 조사기구를 법을 지금 개정해가지고 조사기간을 연장하거나 새로운 조사기구를 새로운 정권 하에서 출범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사실 조금 소극적인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마침 지금 이제 5.18에서도 그 국가보고서가 나왔지만 이후에 계속 민간보고서를 추진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들으니까 더욱더 좀 궁금해졌는데 이기 진실화위원회가 이제 이대로 문을 닫고 나서 그 조사에 남은 과제들을 민간에서 좀 받아 안아서 계속 좀 그 추진을 하고 있어야 3기 위원회든 뭐든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혹시 민간에서 주도적으로 그 이기 진실화위원회 이후에 대해서 좀 준비하고 있는 움직임이 있다면 이 자리를 빌어서 좀 소개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네, 그 1기 때 역할을 해주신 분들도 계시고 지금 2기 때 되게 이제 진실화위원회 조사관들이 되게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왜냐면 제도의 한계 때문에 그 벽을 넘지 못하는, 그러니까 군대만큼이나 그 소위 그 상명복의 그런 제도 때문에 조사관들이
자신들이 해야 될 일들을 이제 수행하지 못하는 한계들이 있어요. 특히나 이제 김광동 위원장 이후에는 차라리 빨리 진실화위원회를 문 닫는 게 그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말이 나올 정도 있죠. 근데 이게 여야 합의를 통해서 이제 만들어진 제도의 한계 때문에 이게 이제 소위 그 이제 보수 정당의 추천을 받은 뭐 상임위원이든 뭐 이제 정권에서 맡긴 위원장 이런 사람들의 벽을 넘는 게 정말 어렵다라는 거죠. 사실 5.18 이제 그 조사위에서 똑같은 경험을 좀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아직 공식화된 건 아닌데요. 비슷하게 국가 권력이 할 수 없었던 제대로 된 이제 역사적인 진실 규명을 민간 차원에서도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좀 초급적인 그런 목소리들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진실화위원회 이기 이제 뭐 종합보고서가 나온다 손치더라도 거기에 담지 못한 한계들을 다 극복해서 이제 그 연구자들이 역사적 심판을 할 수 있는 민간 보고서를 만들어야겠다라는 목소리가 나올 정도고 아직은 구체적인 이제 가시화되는 움직임은 없는 상황이고요. 아마 이기 진실화위원회가 이제 해산된 이후에 조금 뭐 이렇게 정권이 교체돼서 새로운 뭐 이렇게 입법화가 된다라면 좀 그 시기가 늦춰질 수 있겠지만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이제 진척이 없다라면 여기 계신 뭐 강사님들을 비롯해서 연구자들이 함께 지혜를 모으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제 생각에는 그 시민사회 학계 민주당 추천을 받고 지금 진화위에서 아주 준수하고 계시는 박선영 체제에 지금 정말 너무 고생이 많으신데 오동훈 선생님 한 말씀 해주세요.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하고 좀 뭐 같은 비슷한 맥락인데 일단 그 앞에 그 질문하셨던 거 관련해서 제 생각은 제가 뭐 이렇게 깊게 생각해 본 건 아닌데 그러니까 뭔가 지금 이제 이 내란 사태의 지속과 관련해서 지금 국가적 영역하고 사실 시민사회 영역을 나눈다라고 한다면 시민사회 영역에 있는 이제 시민들의 이제 대응과 관련한 문제를 뜻합니다.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이제 내란이라고 하는 거에 제목을 적용하는데 되게 신중해야 된다라고 의견을 주시는 분도 있지만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의 내란은 권력을 가지지 못한 자들이 아닌 권력을 가진 그 지배 이른바 세력이든 지배 권력에 의한 내란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논리로 접근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결국은 이제 기존의 이제 수구 세력이든 보수 세력이든 지배 세력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정권을 교체했다고 하고 87년에 민주화가 되었다고 하지만 이제까지 제가 알고 있는 것만 이제 이렇게 가지고 설명할 수밖에 없긴 합니다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테러 방지법을 만드는데 지금의 민주당 의원들이 뭐 필리버스터까지 해가면서 엄청나게 요란하게 그 매스컴을 탔잖아요. 그런데 막상 그 이후에 다수당이 되고 대통령도 자기 당 출신이 대통령이 되었는데 테러 방지법에 대한 폐지 뭐 이런 논의 전혀 없었잖아요. 그런 것들부터 시작을 해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결국은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바뀌는 게 없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기존에 이제 뭐 그것이 자신이 이제 계급적 위치가 어떠하든지 간에 결국 국가와 동일시하고 있고 오랫동안 그 시절을 살았던 어떻게 보면 그 법이든 인권이든이라고 하는 어떤 가치나 규범보다는 결국 힘이 정이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아니면 모든 것을 힘으로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이제 시민들이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그런 점에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 내란이 이제 왜 잘못됐고 실질적으로는 그것이 어떻게 시민인 자신에게 피해로 돌아올 수도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위험한 사회라고 뭐 현대 사회를 이야기하는데 그것보다도 더 위험한 사회로 우리가 치닫고 있으면 우리 모두가 안전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무관하게 지금 국가 권력에 대한 환상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면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그런 시민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정치를 통해서 정권이 바뀌니까 어떤 점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뭔가 시민들은 그런 증명이랄지 확인하고 싶은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 다른 맥락일 수는 있지만 만약에 헌법을 고친다라고 한다면 그게 그러면
중앙 권력을 가지고 접근하기 어렵다라고 한다면 어느 한 지방에서라도 뭔가 진보적이고 또 인권과 생태적인 이런 것들을 중시하며 과거 청산에 대해서 뭐 법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는 없지만 일정한 그런 내용들을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고 하는 이제 그런 뭐 지방 정부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이 또 일부 시민들에게는 뭐 진보적인 어쨌든 사람들이 뭔가 정치를 하게 되면 다른 모습을 보이더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좀 가능해지지 않을까. 먼 얘기일 수 있지만 지금 당장 그런 얘기들을 좀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또 예를 들면 계엄제도를 없애자 이렇게 만약에 제가 주장을 하면 동의를 해 주실라나요?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헌법재판소가 예전에 대체복무 관련해서도 그렇고 국가보안 관련해서도 한치의 그 빈틈도 국가안보는 없어야 된다. 근데 결국 그것 때문에 인권은 분단 체제에 있기 때문에 분단 상황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제한할 수 있다. 사실 얼마든지는 아니고 뭐 여러 가지 법적인 수사를 현란하게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지금 열성가락에 대한 지문 정보도 분단 체제니까 그 정도는 감수해야지라고 하는 게 헌법재판소. 더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주민등록번호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이제 아까 전두환 때 비교하셨던 것처럼 상대적인 것 속에서 헌법재판소조차도 그런 입장인 거죠. 사실은 다수의 입법자 국회의원들이 재선을 위해서 눈치를 보기 때문에 사실 헌법재판소든 국가인권위원회 이런 기관들을 설치해서 소수자, 약자들의 인권을 앞장서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제도화되었지만 거기에서 이렇게 위원이 되든 뭐 상임위든 비상임위든 위원장이 돼야 될 사람들은 단순히 뭐 여야에 의해서 마치 의회민주주의에서 공식한 사실은 그건 예전식으로 이제 기계적인 거잖아요. 기계적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날의 AI 시대에는 기계에 대한 모독인 거잖아요. 사실은 사람이라고 하는 전혀 이제 그런 어떤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지라고 하는 거죠. 아까 옴부즈만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결국은 사실은 시민사회 영역에서의 활동가 정도의 어쨌든 생각을 가지고 제도적 영역에 가서 나는 그 제도적 영역 안에서 뭔가 수쟁이라면 수쟁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사람들을 그런 뭐 위원이든 각종 그런 위치에 놓을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지만 사실은 국가기구가 조금씩 변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하지 못하고 여전히 그런 여야의 뭐 그런 4대 4든 이런 식의 논리에 형식적인 논리에 우리가 빠져 있는 이상은 국가 체제가 변하지 않을 거고 그 국가 체제의 힘을 믿고 그리고 시민 사회에서도 여전히 사회적인 또는 문화적인 폭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은 바뀌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얘기가 산으로 갔습니다만 그런 점들에 대한 좀 인식 속에서 좀 뭔가 좀 문제를 풀어가려면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이 문제는 그러면 그 제도를 바꿔야 되는데 그럼 국가가 이렇게 알아서 하겠지라고 하는 생각보다는 그 국가 자체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이제 다시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런 고민들을 계속 얘기하고 아까 계엄제도 그럼 없애지 뭐 왜냐면 우리 한국 헌정사 아까 강 교수님께서 우리 역사를 사실은 법학하는 사람들은 다 서부적인 법리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과거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현재 우리에게 필요한 법리라든지 아니면 과거의 문제라고 하더라도 우리 역사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들 그러면 한 번이라도 결국은 계엄이라는 제도가 시민을 위해서 쓰여진 적이 있었는지 그런 적이 없다라고 한다면 과감하게 폐기해도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비상사태의 시가 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든지 시민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거고 사후에 당연히 아까 면책 얘기도 나왔던 것처럼 가해자를 면책할 수 있는데 시민을 위해서 행동을 했는데 그게 법에 위반된다 내지는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해서 그 사람을 처벌할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결국은 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런 기본적인 뭐 역사적인 또 여러 가지 속에서 이렇게 작동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 저는 그렇게 국가보안법 폐지 문제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좀 그런 좀 레디컬하다고 해야 되나요? 급진적이지만 좀 근본적인 아까 계속 그런 말씀하셨던 것의 출발점 자체를 좀 그렇게 시민사회 영역에 있어서도 좀 운동적 관점에서도 계속 여러 이제 애를 쓰시는 분들이 많이 죄송합니다. 약간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게 이제 개헌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마무리 발언을 간단하게 좀 하면 어쨌든 우리가 12.3 쿠데타와 그 내란 이후에 보수주의자가 됐잖아요. 법을 얘기하고 그때부터 우리가 그렇게 법을 얘기했다고.
사실 이제 뭐 헌법적 가치라는 표현이 많이 나왔는데 헌법이라는 데 강조 쪽보다 가치라는 데 강조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헌법이나 법률이나 어떤 여러 제도들은 독재를 위한 수단이 될 수도 있거든요. 개정 개헌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치인데 저는 시민들이 할 수 있는 게 그 가치 지향의 내용인 것 같아요. 예. 당연히 인권과 평화라는 가치 지향이 있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들, 예를 들면 우리가 인권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인권과 다른 상상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걸 알았잖아요. 차별 인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사람들이 국가인권위원회만 있는 게 아니라 해당 지역의 인권 강사로 나가서 그런 인권을 얘기하고 있고 마찬가지죠. 이 평화도 힘에 의한 그 평화라든지 그러니까 그 구체적인 가치의 내용들을 우리가 토론하고 상상하는 것 공동체도 아까 제가 동의할 수 없는 공동체 얘기가 나왔는데 새로운 공동체를 상상을 해야 되잖아요. 이런 내용을 채우는 게 만약에 개헌 운동이라면 거의 뭐 재헌에 가까운 운동이라면 헌법을 만드는 게 아니고 헌법적 가치를 민주주의 관점에서 뭐 인민민주주의라고 해야 되나 신자유주의적인 게 아니고 그런 관점에서 내용들을 채워나가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그 국방백서라는 것에 대한 카운터파트로서 시민 국방백서라는 게 어떻게 보면 유효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 프레임이 또 사로잡혀 있는 거거든요. 이 프레임을 넘어서는 그 가치를 담아내는 내용을 앞으로 열분이 그런 운동으로 전개해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것은 사부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사부가 별도로 독자적으로 독립적으로 나와가지고 행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사부 후속 사업으로 반드시 이 주제를 더 깊이 있게 다룰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라며 마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나타나는 것 같고요. 아이고, 네, 저희도 이런 거 처음 해봤거든요. 하루 종일 공부하는 거. 네, 힘드네요. 네, 네, 참석해 주신 분들이 너무 감사하고요. 또 함께 해주실 선생님들 함께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어쨌든 군대를 어떻게 좀 통제할 거냐가 우리 사회에 지금 화두가 돼 있는 것 같아요. 저희 힘이 너무 무력하지만 지속적으로 군대를 통제하고 감시하고 제대로 된 그들이 말하는 국민을 시민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한 활동을 저희는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분들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